일타 강사와 함께하는 경제일타의법. 오늘은요, 새해를 맞아 경제 전반에 대한 시각을 정리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오건현 단장님이십니다. 단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한은행의 오건영 단장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최근에 이제 정치, 뭐 미국 금리 이런 불확실성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겠다. 네네. 뭐 이런 카드를 꺼냈거든요. 네네. 이게 부작용도 상당할 것 같은데 조금 평가를 좀 해주시자면. 예, 나타날 수 있죠. 이제 이게 약간의 대증요법 같은 거예요. 뭐냐면 근본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상을 해서 사전에 깔아놓는 건데 그 비상계엄 사태 직후에 이제 발표가 된 건데 이제 무제한 RP 매입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이게 뭐냐면 RP라는 거를 사실 이런 거죠. 은행들이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막혀서 이제 그 파산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대출을 그러니까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주는데 예금은 중간에 뺄 수 있지만 대출은 중간에 갚으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불안해지면은 예금을 빨리 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럼 예금을 미리 빼는데 은행들은 대출해 준 걸 받지를 못하니까 받을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줄 돈이 없어서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은행들이 받을 돈을 갖고 있는 채권이 있잖아요. 그 채권을 담보로 일시적으로 대출을 빼면 돼요. 그럼 이걸 가지고 한국은행한테 가서 한국은행한테 이 채권들을 갖다 담보로 제공하면 한국은행이 RP라는 형태로 담보대출을 해줘요. 현금 대출을 해주니까 그 현금을 받아서 메워주는 거죠. 그러면 은행이 줄 돈이 없어서 파산한다라는 리스크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SVB 사태라고 23년도에 미국의 은행이 파산했어요.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옛날에는 줄을 서서 뱅크런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SVB 사태 때는 이렇게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 이제 엄지런이라고 했었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다 빠지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그걸 본 거죠. 그럼 딱 보면은 우리는 IT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럼 뱅크런도 빛의 속도로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RP 대출을요, 그냥 일반 시중은행들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와 같은 그 금고들 그런 쪽뿐만 아니라 저축은행까지도 이 RP 라인을 깔아줬어요. 그러면 정말 위험한 순간에 이 RP 라인이 열리면서 유동성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비상계엄 사태 딱 터지니까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RP를 열어줘가지고 혹여나 돈이 모자라는 곳이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무제한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준비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돈을 너무 많이 풀어주게 되면은 이 돈이 묶여가지고 파산하는 리스크는 사라지지만 유동성이 돌게 되니까 와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되면은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환율이 뛰지 않겠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잠깐 보실 게 뭐냐면 이 대출이요, 이 7일짜리 대출이나 14일짜리 대출 그러니까 만기가 짧아요. 이게 뭐냐면 돈이 이제 위기 상황인데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시중에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무제한이면 얼마입니까? 이거 몰라요. 이건 해봐야 알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그냥 한 3년 이렇게 대출을 해줘 버리면 너무 많이 나간 다음에 회수할 때까지 3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7일로 풀어주면 7일 동안 나갔는데 너무 많은 것 같아 하면 7일 후에 좀 거두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유동성을 짧게 풀어주게 되면서 어느 정도가 적정하게 필요한지를 보는 게 1번이에요. 두 번째는 야 이거 갖고 야 부동산 사고 하면 어떻게 해. 근데 그럴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기자님께 제가 7일 대출해 주려는데 이걸로 집 사거나 그러진 못하잖아요. 왜냐면 금방 갚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장기화되거나 아니면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런 게 올 거라고 수시로 올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기대감이 생기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7일짜리 금리가 3%고 3년짜리 금리가 4%예요. 예를 들어. 그럼 이게 보통 7일로 대출 받아가지고 3년짜리 못 사요. 갭은 1% 수익이 나지만. 근데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7일 대출 계속 연장될 겁니다. 평생 연장해 줄 거예요. 그럼 이건 7일짜리가 아니죠, 사실은. 그렇죠, 사실. 실질적으로는. 그럼 7일짜리로 빌려가지고 4%짜리 사는 게 좋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게 장기화되거나 너무 수시로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기대라는 게 생겨요. 야, 이거 써도 되겠구나. 그럼 이제 일종의 모럴 해저드 같은 거죠. 그런 게 이제 막 풀려 나오게 되면은 이런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화됐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 그런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산소 호흡기 같은 거는 수시로 끼는 게 아니라 정말 힘들 때 끼워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전 안 그래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로 이제 네네. 동결했습니다. 뭐 이렇게 좀 아무래도 동결에 조금 더 무게감이 실리는 분위기였는데요. 네네. 일단 한번 해석 좀 해주시죠. 근데 이제 사실은 좀 앞쪽에는요. 인하 쪽에 무게가 좀 실렸었어요. 컨센서스가. 왜냐하면 이제 지난달 중순 정도였는데
물가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한국은행에서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럼 1월에 50bp 인하도 가능하냐, 0.5%도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언급이 되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이제 그달 말부터 12월 말부터 한국은행 이제 금통위원들 코멘트를 좀 보면은 만약에 이제 성장과 물가와 금융 안정 이 세 가지가 서로 상충될 때에는 성장을 뒤로 미룰 수 있다라는 인터뷰를 해요. 되게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성장을 뒤로 미룬다는 얘기는 물가하고 금융 안정을 본다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물가가 이런 말씀드리면 또 이제 또 혼날 수 있는데 물가는 좀 안정이 돼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물가가 안정됐다는 표현보다는 물가 상승률이 안정된 거죠. 2% 언더로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물가 쪽은 크게 볼 필요가 없는데 금융 안정이 문제예요. 금융 안정은 가계 부채의 증가나 부동산이죠. 두 번째는 대외 리스크인데 환율의 변동성이 높아지는 거 이제 이게 문제가 돼요. 근데 지금 이제 보면은 환율 같은 경우는 난리가 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요. 금리 인상을 하는 걸 이제 우리나라 성장을 바라보면서 환율을 포기하고 가기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다음 주에 이제 트럼프가 취임을 하거든요. 1월 20일 날 취임을 하면서 어떤 패키지를 쏟을지 알 수가 없죠.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요즘도 얘기 나오는 게 이분이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던데요. 예, 그 프로그램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갑자기 관세를 세게 때리고 들어온다든지 이런 건 사실은 불확실성이에요. 그런 상태에서는 그럼 환율이 크게 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먼저 금리를 인하해 놓고 기다리는 게 환율을 갖다가 준동시킬 위험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쉬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2월 달에 금리 인하를 좀 가리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초반에는 월 초만 해도 금리 인하 쪽에 무게가 많이 실렸다가 뒤로 오면 올수록 금리 인하는 아니고 동결이 될 것 같다는 쪽에 무게가 많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 11월 달에는 1,400원인데 금리를 인하했어요. 11월 달에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모두가 이제 많은 분들이 야, 이게 1,400원이니까 불안하니까 금리 인하하면 안 돼. 근데 이제 이번엔 1,450원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1,485원까지 갔다가 1,460원으로 좀 안정이 됐어요. 야, 그럼 이제 또 안정됐으니까 금리 인하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 불확실성이라는 게 존재한 게 1번.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미국 금리가 여전히 되게 높은 상황이고요. 이게 어떻게 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미국 시장 금리가 탁 튀어버리는데 우리가 어설프게 금리 인하해서 이 갭을 벌려버리면 환율이 되게 빠르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금리를 동결한 것 같고요. 2월 달에 외환 시장의 리스크를 보면서 만약에 외환 시장에서 큰 무리가 없다면 금리 인하 쪽에 이제 무게를 강하게 싣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미국 CPI가 발표됐습니다. 네네. 뭐 전년 동월 대비해서 2.9%가 네네. 상승해서 뭐 어느 정도 예상치에 좀 부합했다. 좀 시장이 안도하는 분위기더라고요. 네네. 앞으로 좀 그럼 미국 뭐 금리는 어떻게 움직일 것으로 이제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은 물가에 대해서 참 낙관론이 너무 강한 것 같으니 낙관론이 강하다는 게 뭐냐면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그 사실 미국 CPI가요. 네. 그 코어는 핵심 물가는 지난달이랑 네. 비슷한데 저기 그 헤드라인은 오히려 좀 올랐어요. 유가 상승 때문에. 네. 근데 이렇게 지난달보다 올라 있는데 예상치에 부합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다. 이제 너무 이렇게 굉장히 낙관적인 해석의 편향이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리면 그러면 그렇지 하고 너무 좋아하고요. 그럼 만약에 올라가거나 해도 예상치에 맞았으니까 좋은 거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물가 쪽에 대해서는 좀 뭐랄까요 방심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물가는 안정될 수밖에 없고 시간의 문제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물가가 시간의 문제라고 하는 게 벌써 2년 됐어요. 예. 원래 24년이면은 물가 안정된다고 했거든요. 2%로 돌아온다고. 아직 안 돌아오고 있거든요. 연준의 예상치가 지금 언제 돌아온다고 보고 있냐면 2%로 돌아오려면 27년이라고 해요. 27년이면 내후년도 아니고 3년 후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이번에 이제 물가를 보면서 굉장히 끈적끈적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단기로는요. 이게 오히려 튈까봐 무서워서 채권 시장이 반응을 한 게 분명히 큰데 이게 물가가 생각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럼 채권 시장에서는 금리를 좀 높게 유지하는 경향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채권 시장에서는 어제 이제 금리가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한 4.7%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제 금리에 대한 리스크는 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금리가 너무 높잖아요. 그럼 이제
야 이거 계속 치고 올라가냐? 이 지난 2년간의 패턴을 보면 되게 흥미로운 건 금리가 높으면 낮아져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금리라는 건 높아서 낮아지고 낮아서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제 무슨 선문답 같은데 높으면 조금 지나잖아요. 경기 침체 온다고 그래요. 그럼 연준이 금리 인하 해야 되지 않냐고. 그러래 이러면서 시장 금리가 먼저 확 내려가요. 그러면 높았던 금리가 경기 침체하면서 훅 내려가요. 근데 금리가 내려오잖아요. 야, 뭐 미국 주식이 좋겠냐? 미국으로 쫙 돈이 몰려요. 그러면 침체가 안 오네? 다 사기네? 하면서 쫙 올라와요. 금리가. 그럼 또 금리가 높잖아요. 너무 부담스러운데 경기 침체 오겠는데 하면 다음에 쫙 내려가요. 너무 좋아지잖아요. 누가 경기 침체 온다면 쫙 올라와요. 그래서 또 4.8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22년 11월에 경기 침체 온다고 했고요. 23년 7월에 온다고 했고요. 작년에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8월 달에 엔캐리 청산되면서 미국 경기 침체 온다고 했어요. 뭔가 순환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그거 온다고 했다가 좋아지면 에이 다 사기네. 이게 순환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도 요즘 많이 느끼는 게 무언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망이라는 거는 지금의 상황이 이어진다는 전제 하에서 이렇게 찍는 거지. 문제는 이렇게 전망을 하면 그 전망을 보면서 또 시장이 대응을 하잖아요. GDP 성장률이 너무 낮을 것 같으니까 대응이 나오잖아요. 금리가 높을 것 같아서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으니까 대응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장이 되게 그 대응에 되게 요즘 보면은 이 시계열을 짧게 가져가면서 되게 빠르게 대응을 해요. 그거는 뭐냐면 단기 변동성이 높아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높아지면은요, 금리가 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 내려오더라도요 편안하질 않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환율이 지속되면서 이제 1,500원 선을 이제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1,500원을 넘기면 뭐 생기는 변화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환율 올라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예, 환율 올라가는 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안 좋은 일인데 이게 어떻게 올라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올라가느냐라는 말씀이 뭐냐면 애가 시험을 봤는데 50점을 받았어요. 큰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애만 못 봤어요. 이거는 큰일인 거죠, 진짜. 근데 보니까 평균이 40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안 도라기보다는 그래도 잘했어야지. 최소 70 이제 이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우리가 근데 이제 굳이 따지면 혼자 50이 나온 것보다 다 같이 50이 나온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걸 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질문 주신 게 50점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물어보셨잖아요. 전자의 경우에 큰일 난 거죠. 대응을 해야 되죠. 후자의 경우는 이렇게 되잖아요.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지만 이제 전자보다는 덜 심각하잖아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1,500원이라는 환율이 예를 들어서 엔화가 엄청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가 어마어마한 약세를 보이고 파운드화가 폭락하는데 우리 원화만 단단하면 우리나라 수출이 무너질 거지 않습니까? 예, 지금 내수가 어려운 상태에서 수출까지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글로벌 달러가 전반적인 강세를 보이는데 그것 때문에 원화가 1,500원을 슬슬 올라서 넘어간다. 이런 케이스는 좋다는 게 아니에요. 좋다는 게 아니라 이 케이스에 대한 거하고 두 번째는 다른 나라는 다 안정이 돼 있는데 원화가 탁 튀면서 환율이 1,500원을 순식간에 넘긴다. 후자는 이건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1,500원 넘기면 어떡하냐. 어떤 이유에서 그러니까 50점 밑으로 내려가면 어떡하냐는 질문은 어떤 이유에서 50점을 하회했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불수능 때문에 내려왔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지만 뭔가 더 준비할 게 물론 있는데 만약에 나 혼자 말아먹었다. 그럼 이거는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줘야 되는 영역이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향후 뭐 환율이 좀 급락할 수 있는 뭐 조건이 있을까요? 또 뭐 달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만 보이잖아요. 이게 경제학의 법칙에서는 시험 볼 때는 이렇게 시험 보시면은 망해요. 교과서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줄어야 돼요. 그거는 법칙이잖아요. 맞거든요. 가격이 오르면 부담스러우니까 이 플러스 펜이 5만 원이라면 사시겠습니까? 이거 안 사죠. 그럼 수요가 확 줄어요. 그래서 징벌을 해버려요. 근데 환율은요 참 신기한 게 달러 값이 뛰잖아요. 그럼 더 사고 싶어요. 외환위기에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1,500원을 넘으면 너무 올랐어 이게 아니라 2,000원 가겠네? 외환위기 때 2,000원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라는 건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부동산 시장에서도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꾸준히 와, 이거 또 뛰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두려움. 그러면 가격이 뛰면 더 붙어요. 수요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환율이 뛰니까 더 무서워서 붙는 게 있어요. 이 수요가. 그러면 미래의 가수요가 땡겨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가수요라는 거는 오를 것 같아서 사는 겁니다. 필요하진 않지만, 아니면 굉장히 먼 미래에 필요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그 가수요의 심리가 돌잖아요. 그럼 확 내려올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조건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이 가수요가 많이 들어왔다라는 가정하에서는요, 만약에 꺾이게 되면은 환율이 빠르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 심리가 꺾이게 되면. 그럼 두 번째는, 그럼 심리가 꺾일 요인이 뭐가 있는데, 미국이 이렇게 튼튼한데, 그럼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미국은요, 강달러 고금리예요. 다른 나라는 저금리에 자국통화 약세를 가져가요. 그러니까 성장은 두 개의 축이에요. 수출과 소비거든요. 소비에는 저금리가 좋은 거 아닌가요? 제 상식에는. 수출에는 자국통화 약세가 좋은 거잖아요. 지금 미국 이외의 국가들은 저금리에 자국통화 약세를 갖고 있어요. 그 페어를 잡았거든요. 미국은 강달러에 고금리 페어를 잡고 있어요. 그럼 이제 바로 나올 수 있는 답이, 아니 미국은 엄청 단단하잖아. 그러니까 오케이, 지금 단단한데 길게 보면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지면 단단한 성장이 버틸까? 라는 질문인 거죠. 그럼 만약에 이것 때문에 힘을 잃잖아요. 그럼 이제 바로 반론할 수 있는 게, 미국은 절대 힘을 잃지 않아. 제가 말씀드린 게 22년 10월에 경기 침체 얘기 나왔죠. 23년 10월에 경기 침체 얘기 나왔죠. 24년 8월에 경기 침체 얘기 나왔죠. 금리가 높아질 때마다 경기 침체 얘기 나와서 금리가 낮아지고, 이걸 반복해요. 그러면 금리가 낮아질 때는 또 확 또 금리가 내려올 때는요, 달러도 같이 물고 내려와요. 어제 미국 CPI 발표된 다음에 4.8이었던 미국 10년 금리가 확 주저앉아서 4.7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순식간에 훅 주저앉았다가 이제 감아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뭘 바라봐야 되냐면, 어쩌면 우리가 이제 미국이 탄탄하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강한 신뢰를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그 심리에 균열이 생겼을 때는 달러에 대한 가수요가 풀리는 경우들이 생기죠. 예, 이런 것들이 달러에는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환율에는. 굳이 이제 이유를 찾는다면.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저도 조금 놀랐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어제 뉴스예요. 어제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은, 스티브 배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가신이거든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한 게 뭐냐면, 그 ERS라는 걸 만들어야 된대요. ERS? 그래서 저 뭐지 했는데, IRS라는 게 미국에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세금 걷는 거예요. 인터널이에요, I가. 그러니까 국내에서 세금 걷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세청이에요. ERS는요, 그 저기 I가 인터널이라고 했잖아요. E는 엑스터널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세금 걷는 거예요. 이게 왜 나왔냐면, 트럼프는 감세하고 관세를 하고 싶어해요. 감세를 통해서 미국 경제를 탄탄하게 가져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감세를 하면 재정 적자가 심해져요. 그랬더니 트럼프한테 물어보는 거죠. 감세해가지고 재정 적자 심해지면 어떡할 건데, 그나마도 빚더미인데. 그랬더니 트럼프가 하는 얘기가, 그럼 증세하면 되지. 이게 말장난 같잖아요. 아니, 감세한다면서 갑자기 증세는 왜 해? 말이 돼요. 왜냐하면 인터널에서는 감세를 하고요, 엑스터널에서 증세하면 돼요. 미국에서 감세하고 다른 나라한테 증세하면 되잖아요. 그 증세가 뭐냐면 관세죠. 예. 그래서 관세를 촘촘하게 거두려면 감독관이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게 혹시 그 관세청 일종의 그런 거죠. 일종의 그런 거죠. 예, 그렇죠. 그게 ERS예요. 그 ERS를 갖다가 도입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스티브 배넌의 의견 중에 하나. 그다음 플러스로 스티브 배넌이 그 뒤에 뭐라고 붙이냐면, 그리고 또 하나 고민할 게 있다. 외국인들이 미국에 투자하는데 이 투자 수수료를 부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이게 무슨 소리일까 잠깐 생각해 보면, 우리 여기 이 하우스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하우스에 일단 들어오셔야 돼요. 이 하우스가 대박나는 하우스거든요. 너무 많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는 거죠. 아, 그럼 통행료, 좀 붙여요. 이 하우스 입장료라도 좀 받으면 수입이 좀 클 것 같지 않으세요? 재정 적자도 심하고 힘든데. 재화가 국경을 넘을 때는 관세를 때리잖아요. 자본이 국경을 넘을 때 세금을 때릴 수 있어요. 그게 토빈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투자에 대해서 수수료를 때린대요. 그래서 토빈세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라이트 하이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트럼프 1기에서, 그 사람이 그 USTR이라고 해서 무역협회에서 회장을 했거든요. 그 라이트 하이저가 그 얘기를 해요. 그 사람 책 중에 자유무역이라는 환상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이제 올해 초에 24년 초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돼 있어요. 그 책을 트럼프가
그 캠페인에서 트럼프 2기 그 캠페인에서 우리 캠페인 진영에서의 교과서다. 이거랑 그렇게 이제 읽게 해가지고 저도 어쩔 수 없이 재미없지만 읽었어요. 네. 그 내용 중에 읽다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라이트와이저가 뭐라고 하냐면 달러를 약세로 만드는 방법을 논의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토빈세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경을 넘어오는 거에서 수수료 때려야 된다고. 그러면 달러를 사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수요가 줄잖아요. 이거는 달러의 약세를 만들 수 있다고. 예,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요인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는 달러를 반대로 감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반대로 그 얘기죠. 아, 설마 토빈세 같은 거 때리겠어?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토빈세를 때렸던 역사가 있어요. 다른 국가들이. 2011년인가 12년에 브라질이 토빈세를 때렸거든요. 거긴 왜 때렸을까요? 바보라서 때린 게 아니거든요. 네.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리고 때려도 들어올 것 같아서. 이 정도 때려서. 그러면 돈도 벌고 그렇죠. 좋잖아요. 예. 두 번째는 너무 과열될까 봐. 예. 그래서 그게 오판일지 아니면은 좋은 생각일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은 달러로의 유입을 일정 수준은 억제하는 요인은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배넌의 의견이 도입이 될지 안 될지까지는 모르지만 이런 얘기들이 오간다는 거는 우리가 그러면 달러를 꺾어 놓을 수 있는 요인도 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건 어찌까지 하는데 단기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유엔이 올해 한국의 GDP를 2.2%로 전망했더라고요. 세계 성장률 2.8%를 하회하는 수치인데 이 성장률 지표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이제 시기에 따라서 좀 다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국은행이 작년도 말에 4분기에 2025년 전망에서 성장률을 한 1.9% 정도로 주더라고요. 예상하더라고요. 근데 그 1.9%에는 어떤 정책의 변화, 그러니까 트럼프의 관세나 이런 것들은 반영이 되지 않는 상태예요. 그럼 그걸 반영한다면은 수출에 어떻든 영향을 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9보다도 내려갈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게 1.8%를 찍고요. 그게 이제 작년 말이었어요. 근데 1월로 넘어왔잖아요. 추세가 별로 안 좋은 게 올해 들어와서 1월 달에는 이제 외국계 IB들,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골드만삭스나 JP모건 이런 데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JP모건이 1.3%를 찍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되게 놀랐어요. 23년도에 1.4% 성장했거든요. 진짜 낮은 거예요. 대학 점수로 따지면 직관적으로 1.4%면 D 플러스? 예, 학점 D 플러스 그 정도 나온 거거든요. 1.3이면 D제로죠. 예. C도 별로 안 좋은데 D가 나오면 그러니까 우리 잠재 성장률이 2%인데 그거 대비해서 많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성장률에 대한 이제 우려가 좀 부각이 되니까 그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지게 되면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것 하나의 경계의 신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죠. 너무 좋을 것 같으면 굳이 부양책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이 있는데 고등학교 이제 입시 준비해야 되는데 D예요. D 이렇게 와요. D 이렇게 와요. 그럼 내년에도 D일 거지 않습니까? 가만 놔둬야 되나요? 아니면 뭔가 특단의 조치를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엄마라면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부모라면. 네. 그럼 이제 과외도 붙이고 네. 막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제 성적이 D에서는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성장률 전망이 굉장히 낮은데 이런 상태로 놔두게 되면은 우리나라 성장률이 계속해서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경계감을 주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정부에서도 연간으로 집행해야 될 예산을 상반기에 땡겨서 집행한다거나 한국은행도 환율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과감하게 금리를 인하한다거나 이런 정책을 통해 가지고 밑을 받쳐주려고 하겠죠. 어쨌든 지금의 현재 스코어로 봐서는 우리나라 성장률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큰 게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책 대응이 나오는지가 올해 우리나라 마켓을 볼 때도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언급해 주시기도 했지만 국내외 기관들 뭐 1% 중반까지 네네. 뭐 1점 네. 뭐 초반까지도 이렇게 잇따라 지금 하향 조정하고 네네. 있잖아요. 한국 경제 성장률을. 그렇다 보니까 아래 공포도 확산되고 있고 네네. 뭐 제2의 IMF가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감도 예.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소비 심리 지표는요 굉장히 안 좋아요. 특히 이제 작년도 12월로 들어오면서 소비 심리 지표가 크게 주저앉았거든요. 지금은 조금 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만 경제는 심리입니다. 특히 소비라는 건 심리하고 되게 맞물려 있거든요. 우리나라 심리가 안 좋다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물건 안 사진 않으니까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덜한데 우리나라 심리 때문에 소비 지표가 너무 심각하게 식어버리면 소비가 위축되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런 것들이 자영업하고도 다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실물 경제 성장을 굉장히 빠르게 위축시켜 버릴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 침체는요 이미 꽤 오랜 기간 진행이 되어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좀 조치가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외 환율 리스크도 있지만 금리를 인하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외환 위기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외환 위기에 대한 정의가 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환율이 오르면 외환 위기냐? 뭐 환율은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그걸 만약 외환 위기의 정의라고 한다면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외환위기를 보통 환율이 오른다고 외환위기라고 하지는 않고요. 그럼 내내 저기 3년간 외환위기잖아요 지금. 왜냐면 환율이 1,200원에서부터 계속 올라왔으니까요. IMF와 같은 구제금융을 받는 게 외환위기로 정의한다라고 한다면 그럴 가능성은 높진 않다고 봐요. 우리나라 현재 굉장히 저기 외환 보유고가 튼튼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대외 자산도 많은 편입니다. 이제 혹자는 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갚아야 될 돈을 한꺼번에 갚아야 되는데 자산이 다 묶여 있어서 못 가져오면 무너지는 거 아니냐. 오, 그건 이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한 10년짜리 예금으로 묶여 있고 10년짜리 묶여 있어가지고 못 받고 당장 다음 날 갚아야 되는 대출만 있다. 이런 케이스는 그렇게 가능할 수 있는데 이런 케이스가 되더라도요. 요즘은 방어막이 워낙 잘 갖춰져 있어서 미국에는 피마 레포라는 게 있어요. 연준이 중앙은행이 다른 나라가 미국 국채 보유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걸 가져오면 그걸 담보로 대출해줘요. 레포로. RP 대출을 해줘요. 네네. 아까 RP 뭔지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21년도부터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아직 피마 레포 한 푼도 안 쓰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만약 힘들어지면 근데 한국이 힘들면 다른 나라도 힘들 거잖아요. 그럼 통화 수학 깔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계 9위잖아요. 외환 보유고가. 우리나라가 만약에 외환 위기 때문에 구제금융 받아야 될 정도면 그 밑에 있는 나라들은 이게 좀 굉장히 선열이 낭자하겠죠. 그래서 그런 케이스를 생각하는 건 좀 시기상조 아니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언급을 좀 해주셨지만 트럼프가 네. 관세청을 뭐 신설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 네네. 관세 부과 의지가 좀 상당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런 뭐 관세 폭탄에 좀 대응하려면 어떤 대응이나 정책이 우리나라는 필요할까요? 근데 뭐 제가 국가적인 정책을 뭐 이렇게 재현하기에는 제 실력이 부족한 게 맞는데요. 근데 이제 과거의 패턴들을 좀 보면은 저는 이제 17년도에도 그때 당시 우리나라가 2007년도에 한미 FTA를 체결해요. 근데 2016년도 말에 트럼프가 들어온 다음에 한미 FTA는 최악의 조약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거 재협상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미 FTA 재협상이 2017년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달려갔어요. 그래서 제일 빨리 FTA를 다시 재계약을 체결을 해요. 재협상을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재협상이 제일 처음에 되니까 제 생각에는 느낌이 이런 것 같아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재협상해야 될 게 줄 서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시간 너무 많이 끌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럼 너는 이 정도 하고 끝. 그래서 먼저 보내버리고 그 다음에 뒤인데 맨 뒤에 서 있어요. 맨 뒤에 시간이 이제 더 이상 없어요. 맨 뒤에 하나 있는데 그럼 얘는 좀 많이 흔들어 놓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맨 뒤에 한 게 EU하고 멕시코가 뒤에요. 멕시코는 환율 조항까지 받아요. 우리나라는 그때 세 개인가 그러니까 철강에 대해서 수입 쿼터제 들어간 게 있거든요. 그런 몇 개 정도 제외하고는 치명적인 건 많이 피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들이닥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죠. 빠르게 해결이 되는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좋고요. 금융시장 입장에서도 이거 질질 끄는 것보다는 당연히 빠르게 해결이 되는 게 당연히 좋죠. 확실성이 생겨야지 무언가 투자를 하거나 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제 욕심일 수도 있지만 뭐든지 빠른 해결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 트럼프 이제 취임하고 나면 뭐 연준의 금리 방향성이 좀 달라지거나 뭐 좀 그런 게 생길까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지금 이미 상당히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야 이거 오히려 인상하는 거 아니야 이제 그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제 금리 인상 들어가나? 금리 인하 못 하나? 이제 그런 얘기가 돼요. 저는 트럼프라는 사람의 정책이 만들어낼 수 있는 불확실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연준은 굉장히 데이터에 의존하는 경향을 더 많이 보일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백미러 보고 운전하는 성향이 더 강해진다는 얘기죠. 백미러를 보고 운전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는데 앞이 막혀 있어요. 그럼 퉁 소리가 나요. 뭐지? 백미러 보면 오 이런 케이스들이 많겠죠. 근데 그러면 백미러 보고 운전하면 일단 첫 번째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운전대를 잡으셨는데 이렇게 보고 운전하지만 일단 속도를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신중하게 움직일 겁니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 많이 할 거다라는 예상이 빠르게 갈 것이라는 예상은요. 일단 빠르게 줄어들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높은 금리가 오래 유지되잖아요. 그럼 금리 인하 못 하겠네. 지금의 조건이 이어진다면 그 말이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라는 건 높아서 낮아지고 낮아서 높아지고 높아서 낮아지고 말장난 같지만 실제가 그래요. 그러면 이제 또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미국의 실물 경기가 굉장히 빠르게 둔화될 수 있어요라는 얘기가 또 나오면 그때부터는 또 이제 구원군이 들어와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해져 있는 미래를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게 높을 수 있다라는 거 올해 그 생각을 좀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는 좋아 보이지만 실상을 좀 들여다보면 서민들의 삶은 뭐 힘들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실까요? 관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관세 같은 경우가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 오는 것 중에, 그러니까 하이테크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소화하는 것들이 좀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 오는 것들 중에는 예를 들어서 농산품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산품 중에서 좀 저렴한 생필품 같은 것들 이제 미국에서 생산 안 하고 수입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관세 때리게 되면 생필품의 가격이 올라가죠. 근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유층 같은 경우는 생필품의 가격이 올라가도 크게 괜찮죠. 뭐 그 정도야 뭐. 근데 이제 좀 아무래도 서민 계층에서는 생필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게 더 치명적으로 느껴질 수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관세의 부과지만 10% 관세를 때리는 게 모두한테 동일하게 다가오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관세라는 것도 너무 과격하게 부과하게 되면은 빈부의 격차를 높이는, 그래서 이제 서민 계층의 고통을 더 높게 만드는 그런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고민을 하겠죠. 이 관세를 너무 세게 때렸을 때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은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최근에는 분위기가 야 이거 시작하자마자 20% 때리고 시작하는 거 아니야? 이 분위기에서 조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게 야, 점진적으로 조금씩 올립시다. 달마다 먼스 바이 먼스로 조금씩 올리는 게 어때요? 그래서 먼스 바이 먼스로 올리면서 중간에 협상 들어오면은 여기서 오케이 넌 여기서 스톱, 다른 나라는 계속 먼스 바이 먼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려는 안이 검토가 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좀 그렇게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예. 지금 얘기해 주신 거랑 좀 비슷하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 이런 트럼프의 강한 이런 관세 정책이 미국에게도 손해로 느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지금 미국으로만 성장이 다 모이니까 미국 좋겠네 이게 아니라 미국은 고금리의 강달러잖아요. 그럼 강달러가 과연 미국한테 좋을까? 지금 미국은 무역 적자가 어마어마해요. 무역 적자가 어마어마한 상태에서 달러가 이렇게 세잖아요. 그럼 무역 적자가 더 늘어나게 되겠죠.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싶은 거예요. 야 그러면은 무역 적자 해소 난리 나면 강달러라도 다른 나라 팔 비틀어 가지고 그 나라가 미국 물건 사게 해주면 되잖아. 근데 문제는 다른 나라가 살 여력이 없으면은, 다른 나라가 다 빈곤해지면, 그래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공생을 해야지 우리가 팔아먹을 거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가 대체도표가 다 맞물려 있어요. 옛날하고 달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 다른 나라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다 그 나라가 망하면 거기에 투자해 놓은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다 죽고 미국만 살아요. 이건 되게 굉장히 단순한 생각일 수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도 그래서 강달러를 너무 많이 유지하고 미국만 살려고 한다. 이게 너무 과했을 때 뭐든지 과유불급입니다. 이런 것들이 미국한테는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어서요. 22년도 10월 달에도 미국이 자국의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돼서 금리를 막 올리다가 다른 나라가 다 죽겠어요 이러니까 처음에는 아 몰라 우리가 지금 중요해 이러면서 계속 올렸거든요. 그러다 진짜 위험해지고 미국까지도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미국도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어느 정도에서 움직이게 될지 모르지만 강달러가 너무 심해지면은 공조의 시그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보면은 마러라고 합의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마러라고의 그 별장이 있다고 하잖아요. 플라자 합의라는 게 있었어요 과거에. 물론 그 과격해가지고 이제 일본이 힘들어졌지만 그런 것처럼 너무 강해진 달러를 갖다가 좀 꺾어놔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연성이 있는 주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막 일방적으로 달러가 엄청 빠지는 것보다도 이런 국제공조의 시그널 때문에 달러가 이제 상승세가 주춤해지거나 소폭 눌리거나 이제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염두에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CPI 발표 이후에 아까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10년물 미국 국제금리가 급락을 좀 했더라고요. 트럼프 취임 후에 그럼 이런 미국 채권 금리의 흐름이랄까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일단 보통 일반적으로는 트럼프는 관세를 부과할 거니까 금리가 오를 거다. 그다음에 트럼프는 성장을 엄청 강하게 만들 거니까 금리가 오를 거다. 재정 적자가 커질 거니까 금리가 오를 거다. 근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시각이에요. 그럼 금리 올라갈 것 같잖아요. 그럼 우린 베팅하면 금리 올라가는데 베팅해야 되지 않을까요? 모두가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면 미리 가서 올라간다는데 미리 걸려 있겠죠. 그럼 금리를 많이 올려놨겠죠. 그러니까 이제 환율하고 되게 비슷한 건데 어떤 기대가 생기면 그 기대에 맞춰서 먼저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럼 과도하게 금리가 올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되돌려지는 것들은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때 나타나냐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약할 때, 예를 들어 관세를 20% 안 때리고 점진적으로 올려갈 때, 그리고 어느 정도에서 멈출 때, 중국한테도 60% 때릴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는 덜 때릴 때. 왜냐면 우리는 60%를 반영을 했는데 아 60%는 아니네 이러면 감겨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관세를 때린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60% 때린다고 20% 때린다는 건 다른 거잖아요. 정책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 움직임이라는 게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감보다 못하면 되감길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거는 달러하고도 연관이 좀 되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금융 규제를 좀 풀어주려고 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금융 규제가 풀렸을 때는 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살 수 있는 룸이 좀 열립니다. 그러면 금리가 일방적으로 올라가는 걸 갖다가 미국 국채를 사면서 좀 조절을 해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강달러가 만약 억제가 되면 환율 방어하려고 다른 나라들이 미국 국채를 던지는 게 있거든요. 그게 억제가 돼요. 그러면은 금리가 조금은 좀 안정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한없이 올라가고 달러가 한없이 강해지는 거 있잖아요. 이게 미국한테도 안 좋고요. 다른 나라한테도 안 좋아요. 그럼 공조의 분위기, 앰모스피어 이제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케이스가 되겠죠. 달러가 역대급 지금 안 그래도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이럴 때 좀 투자자들이 유념해야 할 점이랄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역대급 강세라는 말씀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갈 거라는 기대가 쏠려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히 요즘 이제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쏠림 투자 경계하라고 그 말씀 좀 많이 드려요. 한쪽으로 쏠렸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 생각하는 게 달러는 올라갈 거고, 금리는 올라갈 거고, 미국 주식은 영원할 거고, 다른 나라는 안 될 거고, 이 생각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계속 포트폴리오가요 쏠려요. 이쪽을 다 비운 다음에 이쪽으로 가거든요. 그럼 빈집털이를 당해요.
만약에 이쪽에서 순환적이라는 게 뭐냐면 일시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그걸 못 받아요. 일시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이게 올라가나 한다면 따라 다시 여기를 던지고 돌아오거든요. 그럼 이미 늦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뭐 예를 들어서 비중을 여기를 비워가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쏠리는 포트폴리오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은 좀 균형을 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미래를 알면 왜 포트폴리오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빈집털이 안 당하게 한쪽으로 쏠아넣는 거에 대해서 경계하자. 요거 꼭 좀 조언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트럼프 이제 취임을 앞두고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이제 금리를 좀 동결하고 있다 네. 이러는데 뭐 일본, 유럽 이런 뭐 주요국들의 최근 금리 뭐 통화 정책 좀 한번 정리를 해주시자면. 이게 일단 첫 번째는 유럽부터 시작해서요. 대부분의 국가들이 금리 인하에 조금 적극적이에요.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들어오게 됐었을 때는 관세를 때리고 이로 인해서 수출이 어려워질 거라고 보거든요. 어느 나라나 수출 아니면 내수로 성장해요. 근데 수출 성장이 꺾이게 되면 성장률 자체가 주저앉잖아요. 그럼 내수로 끌어올려야 되죠. 그럼 내수 성장에 방점을 두게 되면 금리를 인하해야 돼요. 그럼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내수가 좋아질 수가 있는데 미국하고의 금리 차가 벌어지게 되면서 통화가 약세를 보이거든요. 근데 통화 약세를 보이면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라 다른 나라 통화가 다 약한데 우리도 같이 약해져야 되고 그래야 수출 경쟁력이 조금이라도 살아나게 되겠죠.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환율 전쟁의 카드를 택해요. 환율 전쟁이라는 건 뭐냐면 금리를 낮춰가지고 내 나라 통화를 약세로 만들어서 수출과 내수 양방에다가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지금 스탠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의 속도를 다른 나라, 미국은 느린데 다른 나라는 빠르게 가져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네. 중국이 지난해 역대 최고의 수출 성적을 좀 보였는데 그게 미중 무역 전쟁에 이제 대비해서 업체들이 주문을 뭐 서둘렀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단장님은 좀 이 분석 어떻게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 숫자가 얼마냐 그건 알 수가 없지만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두가 예측이라는 걸 하잖아요. 예상. 경제 주체들이 지금은 굉장히 빨라졌거든요. 유튜브도 발달하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불확실성이 생기니까 미리 땡겨 와야지. 그리고 그게 소비 시즌하고 만나면서 연말에 소비 시즌하고 만나면서 같이 이제 겹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1, 2월 달에 이제 중국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수출 지표의 어떤 뜨거움이 지난해 12월에 비해서는 좀 둔화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요. 예, 그렇게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가 좀 지속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좀 중국 경제에 어떤 파급 효과가 예상되고 또 완화하기 위한 대책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풀려 나와야 되는데 유동성이 풀려 나오는 방법 중에 대표적으로 지방 정부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으로 파이낸싱, 그러니까 자금을 많이 이끌어냈어요. 네. 그래서 부동산 대출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줬거든요. 근데 부동산이 워낙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이 많이 풀려 나왔고 그 유동성으로 중국의 성장을 굉장히 많이 부스트업을 했던 게 있어요. 근데 이 기저에 있는 부동산이 다 침체에 오게 되면은 이미 대출은 많이 나가는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잖아요. 그럼 대출이 일단 더 나가는 거는 일단 불가능하고 오히려 나가 있었던 대출이 부실해지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러면 이제 제 부동산 담보대출이 있다는데 그럼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못 믿어요. 그럼 돈이 안 돌아요. 그래서 그런 게 신용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중국의 경기 침체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부동산 시장, 특히 지방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좀 부양책을 쓰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는 이제 그런 걸 느낀 것 같아요. 작년에 지금 일본이랑 중국 금리가 뒤집어진 게 30년짜리는 뒤집어졌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거 문제가 크다. 일본화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부양책 안 쓰면 30년 누워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마음이 급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고 해서 계속 이거 부양책을 쓰면 부동산 계속 이게 살리면서 가는 잘못된 정책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비판도 있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는 감수를 하면서 가고 싶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지방 부동산에 대해서 부양책을 좀 쓰려고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집 사는 것에 대한 규제, 다주택에 대한 규제 같은 거 풀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 살 때 다운 페이먼트라고 해가지고 계약금 넣는 게 있거든요. 그 계약금의 비율을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15%가 아니라 25% 걸게 만들었던 거를 다시 풀어주고 막 이제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글쎄요, 그러니까 뭐 크게 반등합니다라는 말씀보다도 꺾여 내려오는 걸 갖다가 조금은 좀 천천히 내려오게 만들거나 하는 역할은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일본 GDP가 2025년 인도에 이어서 5위로 이제 떨어진 뒤에 2027년에는 뭐 아세안에도 뒤질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단장님이 보시는 좀 일본 경제 분위기 요즘 어떤지. GDP에 대해서도 이제 볼 때는 그러니까 엔화가 너무 약해서 GDP가 이제
이게 달러로 환산한 게 꺾여 내려가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도 루피아가 약화되는 것보다는 엔화 약세가 좀 더 심했을 때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요. 지금 일본에서도 엔 약세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가 다 금리 내린다고 하는데 일본은 금리 인상을 서두르겠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특히 1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부각이 되고 있어요. 1월 24일 날로 알고 있는데 그때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부각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일본은요. 기본적으로 성장률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일본의 GDP 성장률 자체가 GDP 크기가 이제 환산했었을 때 다른 나라에 밀리는 문제는 생길 수 있지만 GDP 성장률 자체가 크게 나쁘진 않고요. 특히 25년 예상치는 좀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국내 인플레이션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인플레이션을 좀 조절하는 정책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됐을 때는 엔 약세를 제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좀 오히려 일본의 내수가 이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실질 임금이 낮아지는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니까 월급을 많이 받아도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월급 오르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 부분은 좀 커버가 되지 않을까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지금 일방적인 장기 경기 침체의 영역, 여기서는 이제 디플레이션의 영역에서는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시그널인 것 같아서 아주 나쁘게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그 순위만을 보면서 아주 나쁘게 평가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또 얘기해 주신 게 일본이 이제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있고 뭐 엔 약세를 좀 제어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해 주셨는데 금리가 올랐을 때 일본 경제에 좀 어떤 변화가 올지. 그러니까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뭐 다 흔들린다 이런 얘기보다도 굉장히 점진적으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요즘 통화 정책이 어떠냐면 금리가 오른다고 흔들리고 뭐 이러진 않고요.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빠르게 올 때.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예측치라는 게 등장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은행도 금리 인상이 무섭잖아요. 그래서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고를 해주려고 해요. 암시를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1월 금리 인상 가능성 왜 말씀드렸냐면 12월 달 넘어가면서 3월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제 우에다 총재가 이거 임금이 올라가는 걸 다 확인하고 가려고 한다. 이래가지고 1월 쉽지 않겠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 주부터 갑자기 이틀 전부터 갑자기 일본은행 부총재가 나와서 괜찮다. 일본 경제 괜찮고 금리 인상 고민해야 될 것 같다. 그런데 일본 경제상이 갑자기 일본은행의 의견은 굉장히 좋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건 뭐지? 이제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한 5일, 6일 된 보고서를 보니까 일본 중앙은행의 지점장 회의가 있어요. 거기서 뭐냐면은 이 올해도 임금 올라가는 거 픽스인 것 같다. 그럼 굳이 3월까지 볼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일본에 쌀 가격이 엄청 뛰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중앙은행이 구내식당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게 배급을 해주지 않습니까? 배식을 해주잖아요. 점심시간에. 일본 쌀을 못 쓰고 대만 쌀을 수입해서 쓰고 있어요. 일본은 중앙은행이 뭐라고 했냐면 일본은행이 작년에 쌀 가격이 막 올라갈 때 일시적이라고. 4분기 되면 꺾일 거라고. 근데 4분기에 꺾인 게 아니라 더 많이 뛰었더니 자기들이 밥을 못 줘요. 일본 구내식당 그게 이제 뉴스화 됐잖아요. 그럼 일본 중앙은행 기분이 어떨까요? 대만산 쌀을 주면서 이렇게 되겠죠. 쌀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서민 경제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엔 약세를 제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엔 약세 이렇게 나와도 아무것도 못하네? 이런 기대가 생기면 약세가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또 눌러줘야 돼요. 네. 올해 한국 경제에서 좀 희망적인 부분하고 비관적인 부분을 조금 하나씩 꼽아주시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비관적인 부분은 뭐 너무 많은 분들이 저보다 훨씬 많이 아시는 것 같아서 그럼 희망적인 네, 희망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면 작년에도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많이 주목하지 않지만 우리나라 수출이 사상 최고치거든요. 예, 22년 숫자를 못 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넘어버렸거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수출 순위로 전 세계 5위일 거예요. 물동량으로. 세계 5위면은 엄청난 거잖아요. 시험 말아먹었어요 이러는데 그래서 몇 점인데 그러니까 97점이요.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 수출 그러니까 뭐냐면 달러 벌이를 엄청 한 거예요. 무역 흑자도 많이 냈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그 얘기가 나오면 올해는 안 좋을 거야 수출. 근데 물론 작년만큼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이 수출 경쟁력이 좋은 거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 물론 길게 가서는 약해질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저력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면은 트럼프하고의 협상도 사실 우리가 미국 무역 흑자가 되게 크다지만 미국에 우리나라 법인들이 투자한 게 많아요.
그럼 법인을 세운 다음에 우리나라에 있는 설비 같은 걸 수출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법인을 세팅하려면. 그래서 미국한테 무역 흑자 내는 게 꽤 있어요. 그럼 이제 할 얘기가 있잖아요. 너네 우리한테 물건 엄청 팔고 흑자 내던데, 응? 이러면 그게 아니라 미국을 위해서, 미국 성장에, 미국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거기 공장 세웠고 거기에 수출하다 보니까 흑자로 잡힌다. 오, 그걸 어떻게 단순히 다 비교하냐 이러면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안 좋다고 생각하면은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겨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어떤 하방을 받치는 그런 정책들도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서, 물론 전반적인 틀에서 힘들어 보인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걱정스럽지만, 그래도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틈새들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희망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이 투자와 자산을 좀 배분할 때 유망하게 좀 봐야 될 산업군이라면 뭐 어딜 꼽아야 되고, 또 반대로 조금 안 좋은 산업군이라면 어디 가요? 제가 이제 뭐 산업을 보는 애널리스트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단기로는요, 수출과 연계되어 있는 쪽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미국 수출하고 연계되어 있는 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조심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관세 맞아서 그렇구나, 이제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많이 고민하는 게 보편 관세를 고민을 많이 하세요. 보편 관세는 우방국이든 동맹국이든 트럼프 행정부에서 때린다고 하는 거고, 그게 10에서 20% 정도 된대요. 맥스가 20%랍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관세 맞을 수 있구나.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중국한테는 고유 관세 때린대요. 그러면 잠깐 생각해 보면 중국은 관세가 세고 우린 관세가 약하잖아요. 20% 맞았지만 저희가 60% 맞으면 얼핏 생각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안 맞는 게 좋죠. 근데 굳이 따지면 또 그것도 나쁘지 않. 이게 지금 제가 이 반어법이에요. 이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중국은, 그러니까 뭐든지 소비하고 수출이 중요한 건데 중국은 소비가 약하잖아요. 소비가 약한다는 거는 중국 내에서 물건을 어마어마하게 만들거든요. 그거를 내수 소비가 소화하지 못하면 잉여가 생기죠. 그걸 밖으로 밀어내는 게 수출이에요. 그걸 지금 미국으로 밀어내는데 관세를 60%로 세워버리면 미국으로 못 밀어내죠. 그럼 이거 써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딘가로 튕겨져 나오겠죠. 다른 데로 쏟아내겠죠. 덤핑으로 쏟아낼 것 같지 않으세요? 어디로 쏟아낼 것 같으세요? 우리? 요즘 철강이나 이런 쪽 되게 힘들죠. 예, 그래서 중국하고 연계되어 있는 쪽도 이제 지금 그래서 반사수의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만, 오히려 만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엉뚱한 데로 꺾여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한테 관세 때리는 것도 많이 안 때렸으면 좋겠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약간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다른 나라를 더 많이 때려야지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전체적인 글로벌 수요가 약할 때 엉뚱한 데로 끼져요. 그러면 그게 또 새로운 피해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요, 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클 때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수출 관련 산업군에 대해서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 두 번째는 그럼 내수도 침체잖아. 근데 맞는데 투자할 때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좋은 거 투자하고 싶고 나쁜 거 투자하기 싫고 이렇잖아요. 근데 좋은 것과 나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좋아지는 것과 나빠지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좋은데 나빠지는 게 있고 나쁜데 좋아지는 게 있잖아요. 좋은 건 이미 가격에 반영이 돼 있을 거고 나쁜 것도 가격에 반영이 돼 있을 건데, 좋아지는 건 미래지 않습니까? 그럼 반영이 안 돼 있겠죠. 만약에 너무 내수 소비가 어려울 것 같으면, 그리고 수출도 어려운데 소비까지 어려울 것 같으면 소비 사이드에서 무언가 어떤 정책적인 지원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와 같은 걸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그런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군을 한번 분석해보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매크로 차원에서만 말씀드렸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불확실성이 워낙 켜졌는데 경제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뭐 조금 관심 있게 봐야 할 경제 지표? 예, 저는 요즘 많은 분들이 물가 지표에 대해서는 많이 좀 소외라인보다는 신경을 좀 덜 쓰시는 것 같아요. 한 1, 2년 전만 해도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된다고 하면 그날 밤부터 가서 다 보고 요즘은 안 보시던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없으면 모두가 관심 없는 겁니다. 관심 없을 때가 오히려 그게 더 이슈를 만들어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물가 지표를 첫 번째는 좀 보셔야 된다, 이게 1번이고, 두 번째는 금리와 환율 지표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좀 더 민감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변동성이 되게 높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쩌면 한 달 전에 버전을 바로 갈아 껴야 되는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실시간으로 캐치업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 예, 그렇게 조언해 드립니다. 네. 오늘 단장님 모시고요. 글로벌 경제에 대한 인사이트 들어봤습니다. 단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